자, 안녕하십니까. 저 명중우입니다. 2027학년도, 올해가 이제 2026년인데,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그 시기를 잡아서 2027학년도 이렇게 1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올해 저와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먼저 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이 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이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초수, 그러니까 교육학에 대한 숙지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어떤 면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2026학년도 교육학 문제에 대해서 처음 이제 그 문제를 접한 그 수험생들 사이에서 많이들 평이했다, 쉬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정작 크리스마스 때 점수를 받아본 수험생들이 경악을 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고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험 문제 딱 보면 알아요.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의도 자체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문제를 갖다가 쉽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 예년에도 그랬지만은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조금 자르긴 했어도 3점 또는 4점짜리가 통째로 한 가지의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작년 2026학년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시험 문제를 전부 다 잘라놨다고. 제가 이제 그 후기들, 교육학을 보고 난 그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올라온 그 여러 가지 후기들을 보면서 이러면 점수 받기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들이 이제 거기 쭉 나오냐면 비벼썼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꽤 나오더라고. 비벼썼다. 대충 비벼썼다. 점수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그런데 시험 문제를 갖다가 1점짜리들로 또는 2점짜리로 쫙 잘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1점, 1점, 2점, 2점을 갖다가 칼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칼채점 하겠다는 얘기야. 충족시키지 않으면 1점 절대 안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령 3점, 4점짜리가 통째로 하나다 그러면 가령 2.5점도 나올 수 있고 3.5점도 나올 수 있어. 예? 하지만 1점짜리로 쪼개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개념을 갖다가 적지 않으면,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으면 점수 0.5점 안 준다는 얘기야. 무조건 0점 처리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뭘 비볐어? 여러분들 이제 과제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과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공부를 비벼 쓰는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굉장히 적확, 정확이 아니에요. 적확. 적은 이렇게 써. 목적할 때, 적.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에 정확하게 딱 들어가야 돼. 이게 관역이잖아요. 얘가 저거라고.
동그란 원이야. 백지 위에 동그랗게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가서 딱 맞추지 않으면 점수 안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이 있다고. 정확이나 적확이나 같은 뜻으로 알지만 그렇지는 않아. 정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정확할 수 있고 저것도 정확할 수 있어. 보통 두 개를 갖다가 혼용해서 쓰지. 이거는 바를 정자잖아요. 바를 정자. 바르면 돼. 그러면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 근데 적확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 가서 10점짜리면 10점, 9점짜리면 9점. 정확하게 딱 맞지 않으면 10점 안 주고 9점 안 줘. 저 표적에서 벗어나면 0점이야. 여러분 알잖아요. 양궁 봐서 알잖아. 이제는 비벼 쓰면 안 됩니다. 비벼 쓰면 안 된다고. 2026학년도 교육학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 초사하신 분들은 그런가 그랬을 거야. 그런가? 이 사람들이 왜 다 쉽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재수 이상 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 네, 그렇지 않아. 보통 이래요. 초사 시험을 보면 대부분 겸손하기 때문에 아우 나 교육학 제대로 못 썼어. 점수 조금 나오겠지. 나는 14점이나 13점 나올 것 같아. 근데 보니까 17점 나오고 18점 나왔어. 웬일이니? 대충 비볐었는데 점수 나왔네. 그러니까 재수 이상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초수했을 때의 그 경험을 삼아서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답 쓰면 18점 정도 나오겠지. 그런 식으로 비벼 쓴 것들이 전부 다 0점 처리됐다고. 또 한 가지 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거는 직무연수였어요. 대통령령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는 거. 그럼 이제 우리가 과제가 생긴 거야. 여태까지는 교육 관련 법들을 갖다가 우리 임용 쪽에서는 다루질 않았다고. 교육직렬,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나 아니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뽑는 지방직 교육직렬의 9급이나 7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법이. 법 문제가 적어도 2개씩은 나와. 근데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근데 나왔어. 법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이제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야. 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교직 실무. 교직 실무하고 관련된 그쪽의 내용이 나왔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법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과제가 생겼냐면 법도 다루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 법을 다룰 거예요. 저 법의 정통에. 혹시나 제 그 합격 설명회를 갖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년 동안 실무를 갖다가 담당을 했어요. 수많은 또 교육부에 있는 국가공무원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들 만나면서 그들의 행태, 그들이 다루는 법, 예산, 정책, 사업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살피는 위치에 있었어요. 혹시나 오해를 살까 싶어서 그 얘기를 갖다가 여태까지 안 했거든. 제가. 우리 이제 요 옆집 동네에 가면 박머식이라는 학원에도 행정고시 출신의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지. 내가 그걸 했다. 여러분보다 교육 관련해가지고 공부 훨씬 많이 했거든? 뭐 이런 거겠지.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육학보다 전공이 훨씬 중요해. 한 1000배쯤 중요해. 교육학 좀 못하더라도 전공에서 월등히 잘해버리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어. 그리고 2차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은
교육학이 전공 점수를 갖다가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학 못 보면 그게 이제 점수로 이거 20점, 80점 해가지고 합산되는 거니까 교육학 못 보면은 크게 낭패를 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교육학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면 국어, 도덕이면 도덕, 수학이면 수학, 미술이면 미술, 역사면 역사. 그 과목의 전문가로서 선발이 되는 건데 이놈의 교육학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갖다가 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거지. 어쨌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실무를 갖다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교육관계법,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교육재정, 교육예산. 그래서 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재정이나 예산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야. 이게 신호라고. 그런데 이제 복잡하게 이제 들어가지는 않겠지. 교육 재정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배워야 하는 행정학 쪽에서 배워야 하는 재정학 쪽에서 배워야 하는 그런 쪽의 것들은 안 나올 거예요. 학교 단위 경영과 관련해가지고 단위 학교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업무들, 예산 업무들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나온다면 나올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차원에 있어서 재정이나 예산 관련된 것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 교육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제가 특강 시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운 여러 가지 방증, 반증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방증하고 반증하고 잘못 쓴다고. 반증은 반대되는 증거고 방증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야. 그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이번 2026학년도 시험 문제를 통해서 나왔어. 그래서 앞으로 교육학을 갖다가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거리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비벼 쓰면 안 돼. 비벼 쓰는 것은 도저히 내가 답안지를 구성하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답안지는 메꿔야 돼. 왜? 5점이 들어간단 말이야. 구조를 잘 짜가지고 답안지를 갖다가 논술로서의 형식들을 갖다가 충분히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서본 결과 관련해서 빈 칸을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감점 대상이거든. 그런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짜내가지고 비벼 쓰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비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따라서 이제는 이제 뭐가 중요하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 시간 같은 거 그냥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가요. 재수, 삼수 하시는 분들은 막 넘어가. 다 알고 있는 개념. 이제 그렇지 않게 된 거야. 이론과 개념을 다루는 기본 심화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갖다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시간들을 알차게 잘 보내고 그리고 나서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해졌어. 대충 알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시험을 앞에 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거 그냥 완전히 씹어먹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이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수시로 왔든 수능으로 왔든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공부했고 굉장히 치열하게 시험에 임했어요. 다르지 않아. 임용도 다르지 않아. 모든 시험이 그렇듯이.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 됐든 심화가 됐든
문제가 됐든. 공부를 앞에 두고, 시험을 앞에 두고, 건방지면 안 돼.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공부 앞에서, 시험 앞에서 항상 치열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 치열 얘기니까 또 경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우리 인생은 다 경쟁이야. 경쟁 아닌 거 없어. 여러분들 이거 야한 얘기 아닙니다. 아빠 몸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몸으로 헤엄쳐 가서 하는 그 과정부터 다 경쟁이야. 그리고 선택을 받아야 되고 선택받기 위해서 선발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부분이 그거야. 인생은 정성스럽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험 생활을 정성스럽게 해야 돼. 노력이라고 하는 말을 다들 싫어하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정성스럽게 살아야 돼. 우리 정기할 때 정자예요. 우리 요정할 때 정자도 이걸로 쓰고. 정, 혼이 담겨 있는 거야. 혼이 담겨 있는 거. 정신할 때 바로 이 정자에다가 신, 오신이셔 할 때 이 신자를 쓴다고. 정신. 성실하다고 할 때 이 바로 성자를 쓴다고.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왜? 한 번 태어난 인생인데 치열하게, 열심히, 재미있게, 최고로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인성교육이야. 인성교육.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성을 다해서 시험에 임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듣지 마. 대충.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 개그맨이 나오거든. 그까이 거 대충. 장동민이. 그까이 거 대충. 안 돼.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여러분 인생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정성을 다해서 산다. 저 정성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먹을 것도 내 몸에 좋은 것 먹어야 되고, 물론 가끔가다 술도 먹을 수 있어. 그렇죠? 가끔가다 잠 안 자고 놀 수도 있어. 그런데 정성을 들여서 나를 끔찍히 살아가면서 사는 삶은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들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세요. 나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자, 얘기가 이제 좀 길어졌지만 우리 시험 문제 어려워졌, 어려워
어렵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요. 첫 시간이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새해를 맞았어요. 나 어떻게? 뭘 어떡하긴 어떡해. 나를 사랑하며 정성을 다해서 시험 준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지는 거죠. 자, 2026학년도 시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학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기존에 이제 여러 강사님들도 교육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보니까는 나 같은 얘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더라고. 제가 합격 설명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작년 그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대동소이한 측면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 강사들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교육학을 바라보는 교육학이 무엇이냐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하고는 다르더라고. 어.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교육학 우리 강사님들 이쪽 노량진 쪽에 있는 교육학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또는 최소한 교육대학원이라고 가셨어. 음. 그러니까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푹 잠겨 있는 거지. 저는 굉장히 늦게 교육학에 입문을 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사회과학을 했고 여기 이제 교육학에 들어가 있는 반개 학문들 각각을 다 공부했던 입장이에요. 예. 철학? 저는 이제 정치철학을 갖다가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교육철학은 정치철학이에요. 사실상. 음. 그리고 이제 도덕윤리교과를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서양 철학이라든가 동양 철학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부가 많이 되어 있겠죠. 음. 그리고 심리학. 저는 이제 자격증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요새 많이 얘기하는 MBTI, 그 이제 심리 분석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통해서 심리학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했고, 저는 예술 심리학, 정치 심리학을 갖다가 공부를 했고, 사회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교육 과정론?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과서 발간과 관련된 위원으로 2년 정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과정,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논의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담당을 했던 한 사람이에요. 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심리학과 그대로 통해요. 사실은 교육 심리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온 게 교사 학습 이론이니까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교육 평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석사 때 최우수 논문상을 받을 때 그때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평가라고 하는 것과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행정학 책을 썼고 행정학을 공부를 했어요. 부전공을 했었고 직접적으로 행정학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행정에 나오는 거 거의 90% 이상은 행정학과 완전히 겹쳐요. 장학의 일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장학의 일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제도 조직과 관련된 그것도 전부 다 조직 이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 사회학? 저는 정치사회학. 진덕규 교수님이 아주 유명해요. 이대. 정치사회학을 갖다가 역시나 석사 때 공부를 갖다가 깊이 했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교육사회학에 나오는 여러 가지 논의들, 개념들, 이론들 다 뭐냐면 사회학, 정치사회학에서 다 얘기되는 인물들이야. 베버는 너무 당연하고 마르크스 너무 당연하고 알티슈타인 너무 당연하고 디르크하임 당연하고
상담? 너무나, 제가 이제 자격증 있다 그랬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심리학과 그대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학문들을 갖다가 먼저 쭉 공부를 했어요. 어, 일종의 강론에 해당되는. 그리고 나서는 박사과정을 가가지고 교육학을 봤지. 그러니까 저는 교육학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강사분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거기 나오는 개념이나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달라져. 음. 교육학이 어려웠던, 저도 교육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 강론하셨다는데 왜 교육학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어, 강론들을 갖다가 짜집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가장 큰 문제. 교육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게을러. 그러다 보니까 강론에서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교육학으로 흡수해서 그걸 갖다가 잘 소화해내서 이걸 갖다가 일관성 있게 좀 만들어 줘야 되잖아. 그런 노력이 없어. 그냥 가져왔을 따름이야.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야. 이게 그거 갖고 그게 이거 갖고 교육학 공부하면 그럴 거예요. 나도 나도 그랬어. 그렇게나 강론적 공부를 갖다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웠다.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어려웠어.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교육학을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고안을 해내야 되겠구나. 만들어내야 되겠구나. 그걸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TSO 구조와 솔루션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솔루션이라고 하는 말이 잘 안 보이겠구나. 교육학 이론에 있어서의 TSO 구조와 교육학 논술에 있어서의 TSO 구조와 솔루션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거예요. 저는 글을 갖다가 잘 썼습니다. 잘 썼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소설이나 시를 쓰듯이 잘 썼던 사람이 아니야. 교육학은 인문학이 아니기 때문에 글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편집장이었고 일종의 논설위원이었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논술에서 쓰는 그러한 글쓰기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잘 썼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야. 우리 교육학 논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틀을 다 외우고 그 형식을 다 외워갖고 거기 위에 우리 교육학의 개념이나 이론을 갖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안지가 구성이 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 문제가 있는 지점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지고 보다 공부를 짜임새 있게 하고 시험 답안지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갖다가 모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나오지만 교육학, 교육학 논술의 이해라고 돼 있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라이겔루스 문제였어. 거기서 이제 에피텀이라고 하는 거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수라고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우리 그 많은 이쪽 노량진에 계신 분들은 이 에피터미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또 많은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개요라고.
정수하고 정수할 때 정자 이걸로 씁니다. 이걸로 써. 보통 이제 개요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한다고. 저하고 이제 바로 이 에피토미를 갖다 볼 거예요. 에피토미. 이 개요를. 사실은 정수라고 하는 것보다 개요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려. 어. 정수 그러면은 사실 이제 코어거든, 코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맞긴 하지만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적확한 표현은 사실은 개요야. 이게 모두 개자를 쓰고, 응? 이 모두 개념할 때도 이 개자를 씁니다. 중요하다 할 때 이 요자를 쓴다고. 그래서 개요.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개요라고 하죠. 에피토미가 그 의미야. 정수라고 하는 말도 통하지만 정수라고 하는 말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 개요라고 하지 않고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요라고 그래. 크게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에피토미를 가지고 여러 용어들이 쓰죠. 교육하기 어려운 이유야. 그러면 교육학자들이 이거 정리를 좀 해줘야 되잖아. 응? 모여가지고 야, 에피토미는 정수, 대요. 대요는 이제 일본 애들이 많이 쓰거든. 개요도 물론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지만 우리 여러 가지 보니까 얘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에피토미 개요라고 하죠. 이거 일반인들도 개요 그러면 다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안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에피토미. 딱 나왔을 때 전부 다 당황을 하지. 이게 무슨 말이야? 에피토미? 정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이겔리스가 분명히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사람은 개요를 얘기했을 텐데. 그래, 개요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썼겠죠, 다들. 음. 저도 이제 개요로 가르쳤고, 저는 정수로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렇고 보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찍어주지 못한 강사가 되는 거야. 근데 다 가르쳐 준 내용이야. 다 가르쳐 준 내용. 자, 그래서 이 개요, 에피토미의 차원에서 교육학 논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여자아이 열심히 공부하는 여자아이 나오죠.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 이거 그 명교육 시리즈 두 번째 우리 실전 문제집에 바로 요 아이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 하는지, 근대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성들, 귀족 계층에 있는 여성들 빼고는 또 비싼 돈을 주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부르주아 계층의 여성들 이제 대부분 다 그 가정교사를 써서 공부를 했죠. 그런 여성들 빼고는 사실 교육의 혜택을 여성들이 입지를 못했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근대 개혁이 있어가지고 보통 교육, 공통 교육, 남녀 차별이 없는 교육, 음, 이런 교육 불과 얼마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얼마 안 돼. 예. 참 안타깝게도 보통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마련돼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된 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침탈해 와 가지고 들어왔던 그 시점부터 시작이 돼. 예.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 그걸로 따지면 불과 100여 년 남짓이야. 그렇다고 해서 다 학교 또 보냈겠어? 안 보냈어. 또 학교 안 보냈다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보통교육, 평등교육의 혜택을 잊게 되는 것은 역시나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교육에 있어서의 근대 교육에 있어서의 지향점, 가치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아이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우리 이제 합격 설명회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별도의 이제 시간을 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교육의 의미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교육의 의미가 뭐냐? 교육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한자로 이제 그대로 나와요. 가르치고 기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것의 속뜻은 이거예요. 전인교육.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기르는 것. 우리는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지향을 한다고. 그렇죠. 윤리교과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지덕체의 조화. 지, 인지와 관련된. 덕, 정서와 관련된. 책, 우리 몸, 건강한 신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한데 조화를 이루게끔 만드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근대에 들어와서 교육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교육의 목적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공동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이래로 계속해서 얘기됐던 거예요. 플라톤의 유명한 책 영어로는 The Republic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화국론 이렇게 국가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공동체의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어떠한 인간을 갖다가 길러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이 국가론 공화국론에 쭉 나와요. 그래서 뉴리크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사회화라고 얘기를 했다고. 사회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를 갖다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 두 가지 차원에서 요 사회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일반 사회화가 있고 하나는 특수 사회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느냐? 얘를 강조했다고. 뉴리크하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회화. 그러니까 앞서 나오는 지덕체의 조화라고 하는 플라톤 이래로 계속해서 쭉 내려오는 그 연장선상에 듀리카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오면서 일반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다 뭐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전공 배우잖아. 국어 따로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국어 따로, 수학 따로, 영어 따로, 지리 따로, 역사 따로, 미술, 음악 다 따로 배우죠. 다 따로 배우면서도 어때요? 우리 이제 수포자들 많아요. 영포자들도 많다고. 그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반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공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지덕체 가운데서 어떤 면에서 보면 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거라고. 조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일 으뜸이 되는 건 뭐예요? 이거야. 사회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사회화인데 그래서 일반 사회화를 강조를 했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다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 능력을 갖춰야지 어떻게 돼요? 요 밑에 나오는 선발이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AI가 어떻고 그렇죠? 챗 GPT가 어떻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거를 갖다가 습득하지 않으면 법 어려워. 회계사 우리 찾잖아요. 변호사 찾고 회계사 찾고 전문가들을 갖다가 찾을 수밖에 없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거지. 의사가 되려고 하고. 왜? 일반 사회화가 아니라 특수사회화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현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특수사회화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옮겨간 거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듀리카임은 일반 사회화를 강조를 했지만 특수한 역량을 갖추는 공부가 필요한 특수사회화. 요게 현대에 들어와서 20세기 특히나 중후반 넘어가면서 특수사회가 중요하고 바로 개인의 성장, 요 선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좋은 과,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 삼성, 현대, 기아, 이걸 강조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강조했다고 선발과 배치를. 이 교육사회, 사회학에 이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특수사회학, 선발과 배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극점에 완전히 다다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 무한 경쟁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마구 쏟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덕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지금은 지식, 인지 능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간 거죠. 얘를 갖다가 훨씬 더 강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신문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대담하는 거를 보면 뭘 강조해요? 뭘? 얘를 강조해 계속.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이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제 학폭 얘기가 막 나오면서 학폭을 저지르면 대학교에서도 안 받아준다. 프로야구단도 못 가고 프로축구단도 못 가고 그죠?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 이것도 또한 아이러니야. 이것도 또한 아이러니야. 여전히 우리는 21세기 이제 22세기를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전문가들, 교육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저변에는 여전히 플라톤의 생각,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공자의 생각, 맹자의 생각, 율곡의 생각, 퇴계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어. 응? 우리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교육에 있어서의 가치 강조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뭐예요? 기원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상가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지점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아,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되는 바가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교육학자들만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 나부랭이들도 나와가지고 지네들은 그러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따구 소리 한다고. 그죠? 뭐 어디 좀만 가가지고 뭐 얘기하면 스님이 말씀하시든 김창옥 씨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전부 다 뭘 얘기를 해요? 이쪽 얘기 잘 안 해. 이쪽 얘기하지.
이쪽 얘기한다고.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시험 문제도 그러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어? 여태까지 교육학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임용 쪽에서 나왔던 그 시험 문제들은 그러한 가치 지향을 갖다가 그대로 담고 있는 거 아닐까? 그죠? 어,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고. 아, 우리는 사실상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특수사회의 측면들. 음. 잘 선발되고 좋은 곳에 배치되기 위해서 정말로 뛰어난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가치, 음, 교육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거. 즉 올바른 아이, 바람직한 성인 이런 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겠구나. 그죠? 그렇겠구나. 자,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의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질문 세 가지. 첫째, 뭘 가르쳐야 되지? 그렇죠. 우리 여기 이제 올바른 인간을 갖다가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육 전문가들에 있어가지고 공통된 생각이라고 한다면, 자, 뭘 가르쳐야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what 무엇을? 자, 어떻게? how? 어떻게? 음. 자, 무엇을 가르칠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지 가르쳤어. 어떻게 가르칠지도 이제 우리 알아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잘 가르쳤는지, 아이들은 잘 배웠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잘 가르치고 잘 배웠는가. 이게 뭐예요? 평가에 해당된다고. 평가에. 굳이 얘기하면 why도 될 수 있고 what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what하고 훨씬 더 연관이 되죠.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까? 이것은 교육 과정과 관련돼요. 이 교육 과정의 과자가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과자예요. 이 과자야. 이 과자라고. 이 과자라고 하는 것은 인사과, 총무과, 재무과 할 때 이 과자 써요. 우리로 얘기하면 영어과, 국어과, 음악과, 미술과.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순서들, 구성 요소들. 그래서 이거를 과정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어떻게 가르칠까? 교수 이론이에요. 교수는 반드시 학습하고 연관이 돼. 그렇죠. 잘 가르치고 잘 배웠는가? 응? 이거는 뭐와 관련돼요? 평가와 관련이 돼. 얘네들 핵심이라고. 요 세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야. 교육학에 있어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거 가르치고 배우고 평가하고 노량진 길바닥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학교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애들을 이런 공간 안에
가둬놓고 선생님이 이렇게 서가지고 뭐라고 떠들어야 돼. 공간이 필요해, 공간이. 이 공간은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선생님, 공짜로 가르쳐 줄 거야? 아니야. 돈 줘야 돼. 건물이 있고, 그렇죠? 사람이 있고, 돈이 들어가면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가. 어? 그거 관리해야 된다고. 한글로 씁시다. 이거. 관리가 필요해. 이것을 일컬어. 이거는 공적 영역인 거잖아요. 공적 영역. 우리 회사 아니에요. 학교는. 공적인 영역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행정이라고 불러. 회사에서는 이거를 경영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행정학, 교육 행정학은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경영학에서 다 넘어온 거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넘어온 거야. 그래서 경영학 쪽에서 배우는 거 대부분 다 행정학에서 다 배워. 행정학에서 배우는 거 경영학에서 다 배운다고. 그래서 우리 교육학에 있어서 이 돈도 다루고 사람도 다루고 건물도 다루는 이 행정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끼어드는 거야. 교육학에. 응? 사실 쟤네들이 핵심인데, 응? 교육 과정, 교수 학습, 교육 평가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돈 들어가는 일, 사람 다루는 일, 건물 관리하고 건물 짓고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행정이 들어가. 그래서 이게 4대 분야가 돼. 4대 분야가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육 행정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동네가 어디냐? 바로 학교야. 학교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번 2026학년도에도 시험 문제로 나왔지만 예전에는 교육 행정에서 개별 학교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단위 학교를 무엇보다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위 학교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체계성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은 전반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교육 행정의 문제보다는 단위 학교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갖다가 보장을 해주면서 단위 학교가 어떻게 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운용을 하고 거기서 저러한 자율적 행정을 갖다가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쪽에 이제 시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4대 분야예요. 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행정. 시험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만 나와. 여기서만. 이제 물론 교육심리의 문제들이 2026학년도에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육심리 쪽이 건드려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찬찬히 살펴보면 바로 저 교수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에요. 교육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4대 분야고 우리가 막판에 가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있어가지고도 요 매 분야의 것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여기에 이제 이 주체들 교육에 있어서의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 나오죠? 교육의 3요소, 교육 과정.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누구예요? 저 가르치는 사람, 교사. 배우는 사람, 학생. 이게 교육의 3요소야. 거기에 이제 학부모 집어넣으면 이제 4요소가 되는 건데 또는 이제 교육의 주체, 저 교육 과정 빼고 교사, 학생, 학부모 해가지고 교육의 3주체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긴 하지만
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육의 3요소, 교육 과정, 교사, 학생. 요 세 가지라고요.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학생이 제일 중요해. 학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교육 과정은 교과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구체적인 텍스트. 예. 옛날 개념으로 따지면 텍스트가 중요해요. 교과서가 중요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교과서로 이 교과, 우리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교과, 교사,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전에는 이 교과라고 하는 것을 요 개념으로 봤다고. 우리 이제 교과서 할 때 바로 이제 이 교과 개별적인 개별적인 학문 영역들 국어, 영어, 수학 예전엔 교과가 요 개념으로 이해가 됐지만 지금은 이 교과할 때 과자는 아까 배웠던 교육 과정 할 때 이 과자로 이해를 해요. 이제는. 그래서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고.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살펴볼 우리 CTS, CTS, 커리큘럼, 티처, 스튜던트. 요 세 가지 관점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강조를 할 텐데 요 관점에서 바라보면 교육학의 많은 것들이 또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학에 있어가지고 4대 분야. 우리 교육의 3요소, 교과, 교사, 학생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요 세 가지. 이걸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배울 교육학의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내용이 쭉 나와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관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또 일종의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 토마스 쿤이 이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그래서 교육학에 있어가지고도 바로 그러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게 됐어요. 어떠한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였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교사가 이제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의 주체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학생으로 관점이 크게 이동을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교사로부터 학생으로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게 불과 몇십 년이 안 돼,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교사 위주였고, 교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수의 방법들이 제시가 됐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심하게 때리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큰일 난다. 오히려 학생들이 너무 우위에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죠. 예. 그러면서 교사로부터 학생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측면은 아까 봤던 교육에 있어가지고 4대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개념들, 이론들도 크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 위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느냐? 음, 교사 중심의 교육 과정이 아닌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으로 따지면은 아동 중심 교육 과정. 그러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중요하겠네. 그렇죠?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중요할 거예요.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중요하겠네. 그렇게 되겠죠. 음. 교사가 바라는 이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학생의 측면에 있어 가지고 이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겠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학생 중심, 아동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징을 가져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 흥미, 이런 것들이 중요해.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에 흥미를 가지겠어요? 책에 흥미를 가지겠어? 에? 선생님 여기다가 강의 쫙 풀어놓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겠어? 아닐 거라고. 아이들이 씹고, 맛보고, 즐기고가 중요하겠죠. 음. 그래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 아동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교과서가 중요하겠어? 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교과서가 중요하겠어요? 아니라고. 아이들이 직접 맛보고, 듣고, 즐기고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교과 중심이 아니라 경험 중심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서 시험 문제, 우리 중등임용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다 교육과정 관련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가? 그래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다 있어 거기서. 시험 문제. 사실은 중등 교육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지 교육인데 지식을 갖다가 획득하는 거. 어, 완벽한 특수 사회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게끔 만드는 그 기반을 쌓는 게 이제 중등교육인데,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인지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시험 문제는 인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정서를 강조하고 교과서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강조. 그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측면을 강조하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는 문제들이 나와. 교수 그러니까 강의가 아니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탐구하고 스스로 학습하고. 예. 평가도 어때요? 지필시험 지향하고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 행정도 뭡니까? 통제가 아니라 자율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2026학년도 시험 문제에도 분명히 나왔어요. 수행평가 문제 나왔어. 그렇죠? 이 문제가 나왔다고. 행정과 관련해 가지고도 학교의 자율성과 관련된 단위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야. 어.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하고 계속해서 논의할 내용들은 전자에 있어가지고 내용이 아니라 후자에 있어가지고 내용과 관련이 돼 있어. 첫 출발 자체는 뭐에서부터 출발해요? 학생, 아동으로부터 출발해. 그래서 2025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첫 번째 목표 걸음체와 관련해 가지고 철학
응? 그렇죠? 타일러가 얘기하는 목표 그림체 두 가지. 한 가지는 철학, 한 가지는 심리학. 바로 그 철학 뭐 쓰면 돼요? 아동 중심 교육 철학 쓰면 돼. 거기서부터 출발이야. 어. 철학, 가치와 목적을 갖다가 내포하는 측면 제시가 되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 과정은 이거가 되는 거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 교수는 체험과 탐구를 중시하는 교수. 평가는 지필이 아닌 아이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수행평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는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래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지향점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학생에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돼. 학습자 맞춤형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이 돼야 되는 거고. 교육 과정도 학습자 맞춤형, 교수도 학습자 맞춤형, 평가도 학습자 맞춤형, 행정도 학습자 맞춤형. 이 얘기가 다 어디에 나올까요? 이 얘기가? 어디에 쭉 나와 있을 건데 어디에 나와 있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쫙 나와 있어. 자,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이것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제 책에 나오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서 숙지를 하십시오. 거기에 시험 문제가 사실상 시험 문제를 내는 골자가 다 나와 있어. 또 거기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비벼 쓰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거기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어.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정리한 내용은 수시로 보면서 숙지를 반드시 하십시오. 자, 교육의 3요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학생, 교사, 교과라고. 그리고 교육의 중요한 질문 앞서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교육의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금에 이르러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분석이 되고 어떠한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가치양의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의 4대 분야에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에피텀이요. 개요라고. 교육의 개요예요. 이러한 방향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고 인지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예. 아, 지금 현재 임용시험, 중등 임용시험, 그건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중등 임용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의 머릿속, 교육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기반 위에 서 있구나. 그러면 공부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 명확해지는 거야.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예. 그 얘기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